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로 내용을 채울 것 같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올랐고요. 스몰캡이 약진했습니다. 어제 중국장 안 좋았고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3,000 다시 밑으로 내려갔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세계 시장이 뭐 다 안 좋냐? 이거 혼조세라고 봐야 되겠죠.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 거는 원자재 잠깐 보면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르락내리락 난리가 아닙니다. 예. 빨리 올랐다가 위로 쫙 치켜 올라갔다 또 쭉 내려왔다가 유가가 다시 받쳐서 올라가고 있고, 오펙이 이제 추가 증산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뒤에 급등했다가 다시 밑으로 밀렸는데 또 다시 이제 머리를 들긴 들었습니다. 구리가역도 지금 정점을 찍은 이후에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더 내려가기보단 지금 멈춰가는,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보면 인덱스 보면 달러 인덱스가 뭐 93달러 이러다가 94달러로 다시 올라갔고, 달러 인덱스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골드 가격은 또 머리를 밀고 올라왔습니다. 서로 또 이 10년 국채 수익률 아래 또 세게 내려왔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각 그 투자 패턴의 영역에서 이게 공통적인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고 서로 엇갈리는 상황들로 움직이고 있어요. 엇갈리는 상황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면 연준이 테이퍼링 이후에 뭐 속도로 강하게 낼 것이다 말 것이다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판단이 좀 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느 쪽 방향으로 완전히 추세를 형성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은 아직 완벽하게 그러니까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연준이 나왔고, 연준에 대한 의사가 나왔고, 연준에 대한 그 FOMC 회의가 나왔고, 이게 이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실적 장세가 이제 다 끝나가거든요. 11월 중순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게 탄력을 받고 계속 밀고 올라가지 못하면 하반기의 실적 장세 끝난 뒤에 뭘로 밀고 올라갈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이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그 S&P 500 그 빅스 지수가 이렇게 꾸물꾸물 머리를 다시 들고 있거든요. 좀 기차트로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난리를 쳤던 게 9월 달이거든요. 9월 3일날 정점을 치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급등했죠. 이때 빅스지가 퉁 튀어 올라갔잖아요. 내려와서 하향 장세로 지금 거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꾸물꾸물 머리를 들었다 내렸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다시 머리를 스물스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식시장 자체는 우리가 그냥 긍정적인 패턴으로 야 이거 그냥 그 FOMC 다 긍정적으로 해석됐다 위로 간다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을 하고 있으면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여기 뭐 저항선이라고 그럴까요? 저항선이 아니고 지지선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 버티고 있긴 합니다 지금. 근데 최근 5일 어제도 1% 빠졌고 최근 5일 동향을 보면 이게 뭐 아래로 곤두박질해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데 이 머리는 드는 걸 좀 힘들어하고 있어서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홍다 회장이 뭐 자기 사재 털어가지고 그 뭔가를 막겠다고 얘기를 막 하고 있긴 한데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현재 메꿔야 될 이자도 못 메꾸는 수준이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 흔들릴 것 같고 그 중국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이번에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파산이라는 뉴스가 시장에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국이 좀 이상한 게 여기 보면 생필품을 막 사재기를 하고 있죠. 뭔가 중국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물자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력 생산이라든가 혹은 석탄 뭐 이런 것들 혹은 에너지 관련된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이제 물가 압력으로 작동하기도 할 것이고 경제 성장에는 좋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그리고 우리 요소수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MBC 기사고요. 11월 5일자입니다. 이걸 올리신 분은 이혜인 기자께서 올리셨는데요. 이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이 요소 수출 규제에 나선 건 겨울 밀농사에 필요한 요소비를 확보하는 데 비상을 했기 때문이다.
원료인 석탄 가격 상승과 전력난으로 지난달 중국의 요소 생산은 전년 대비 4% 줄었는데, 하지만 국제 요소 가격이 오르니까 중국 업체들이 수출량을 대폭 늘렸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 30% 늘리니까 중국 내의 재고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비료 만들어서 파는 해외로 요소를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소 비료 가격이 치솟게 되고, 밀농사를 앞두고 비료값의 안정을 위해서 결국 수출에 통제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이 수출 허가 제도를 도입한 건 지난달 15일. 우리나라 그래서 요소수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 그 에너지발 위기, 사실은 이게 에너지발 위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린플레이션도 있지만,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그 서로 힘겨루기,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측에 있는 뭐 호주와 연결돼서 석탄의 수입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나 연결되고, 그런 것들이 서플라이 체인과 또 맞물린 데다가 그린플레이션과 또 연결돼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 다른 전반적인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 같은 경우엔 요소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사재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문제를 단순히 부동산적인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그 방면으로만 보면 너무 좁은 시야로 보는 거다, 중국을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영향을 받으면 역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물론 중국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글로벌 다른 쪽은 아예 영향 없이 피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밑에 보면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다른 쪽에 제가 봤나 보네, 기사를. 뭐 브라질이라든가 베트남, 인도, 그 다음에 호주 이런 쪽에서 중국에서 요소 비료를 대량으로 수입한다는 거예요. 비료를 대량으로 수입해가지고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겠죠, 생산에. 그것이 이제 생산 저하를 일으키면 또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연쇄적인 작동이 글로벌은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또 인플레이션 압력에 작동하게, 인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냥 눈 감았다 뜨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경 글로벌 마켓의 송성원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직일 특파원께서 올리셨거든요. 11월 6일자로. 이제 미 고용은 늘었지만 증가세는 둔화해서 패드가 긴축을 늦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송 교수는 어려움을 겪어온 레저 및 접객 부분에서 일자리가 16만 4천 개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이는 팬데믹 유행 이전에 최고치 140만 개의 증가보다는 크게 낮은 수치다. 그래서 정상화하는데 수능이 걸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로자 임금이 1년 전보다 4.9% 늘었지만 물가가 더 뛰면서 임금 상승 효과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공급난 때문에 상점에 쌓인 물건을 보면 소비자들이 기뻐할 정도여서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저항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물가 임금 인상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분께서는 고용 측면 때문에 연준이 고용 때문에 그 긴축을 늦출 것이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긴축하지 않을 것이다 외치하셨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조금 저는 다른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고용 쪽을 더 많이 손을 들어줄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최근 보면 여기 보면 미국의 요번에 지난번에 발표된 민간 부분 고용이 한 57만 1천 늘었거든요. 그리고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는 26만 9천 건으로 쭉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이게 20만 건 초반대까지 가면 이게 경기 확장 잘 가고 있는 수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한 5만만 줄면 아주 좋은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비농업 부분 전체 그 고용 변화거든요. 이게 54만 1천인데, 직전에는 이 수치가 여기 보면 이제 개인 부분이 52만 3천 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까먹었었어요, 공공 부분이. 그래서 여기 보면 31만 2천 건으로 줄었었는데, 요번에는 많이 안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이 51만 1천인데, 이 개인 부분이 60만 4천 명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 보면 공공 부분이 7만 3천 명 까먹었거든요. 공공부문이 이걸 훨씬 더 많이 까먹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근데 지금은 일정 부분 공공부문이 까먹은 수준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민간 고용 부분이 그만큼 다 반영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실업률이 지금 4.6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미국은 4% 수준 정도가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도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사실 이제 고용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이 약간 과거와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미 보여드렸던 이 파란 게 이게 이제 레이버 포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경제활동 인구 총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된 사람이 한 16만 4천 정도 됐었는데 최근 보면 이게 한 16만 1천 정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이 경제활동 인구가 노동 참여율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잘 올라가질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한 300만 차이가 나잖아요. 1억 6,400에서 여기 1억 6,100이니까 300만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이미 기사를 보여드렸듯이 자발적으로 조기퇴직 300만 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발적 퇴직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항구에 물류대란 얘기할 때 그 항구에서 조기퇴직한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숙련공들이거든요. 그 숙련공들을 빠른 속도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고용을 채운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채우는 게. 그리고 이게 뚝 떨어진 게 바로 확 올라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 이 노동 참여율, 경제활동 참여율, 똑같은 말입니다. 노동 참여율이나 그거를 보면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걸 하는 거는 15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이 비경제활동 인구, 스스로 자기가 이제 취업 전선에 나가서 실업 상태에서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러니까 구직 단면자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통계에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노동 참여율이 툭 떨어진 가장 주된 이유는 구직 단면자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은 여기서 이렇게 따지거든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이 사람 숫자를 빠지니까 여기서 일로 빠진 구직 단면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그리고 나 굳이 취업 안 할 거야. 두 사람이 버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나가서 병이라도 얻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두 사람이 벌다가 한 사람은 나는 그냥 애들 키우고 집에 살래. 이런 사람 다 구직 단념자거든요. 그런 사람들 자발적으로 구직이 단념된 거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죠. 지금 그런 패턴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 참여율이 급격하게 올라오겠다. 그 다음에 여기 레이버포스가 이제 전체 경제활동 안에 들어서 일하는 애들이 이제 쭉 늘어나겠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을 무시한 상황에서 연준이 그냥 통화정책을 가져간다? 그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게 PC 데이터가 정책적으로 연준이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CPI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CPI는 계속 머리를 두고 치켜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약간 구부러지고 있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손석원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임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문제,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압력, 주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얘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보여드린 기사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거죠. 약세장의 시나리오가 연준이 꿈을 내고 있다가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유지돼서 시장이 망가지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손석원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형태로 갔다가는,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갔다가는 시장이 세게 된통 서리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연준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 전문가들이 금리 선물이라든가 혹은 이런 그 투자 시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내년도 6월이나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실제로 단행될 것이다라고 베팅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틀렸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 어제 기사에서 보여드렸던 금리 선물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 베팅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무게감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추구 전략에 의한 그 시장의 변동성 장세는 올 하반기에 뭔가 안 움직이면 내년 상반기에 움직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여기까지 보고요. 주식 몇 개만 또 볼게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 니콜라 난리를 쳤었죠. 사기라고. 11월 5일자 기사고요. 이걸 올리신 분은 강건택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벌금 맞았어요. 1,500. 근데 1,500원 벌금 맞고 배상을 맞았는데 문제는 이거 하고 나서 20% 급등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기에 몰려서 고점에서 샀던 사람이겠죠. 모멘텀이 휩쓸려가지고. 결과적으로 회사는 살아남았지만 그 시점에 투자한 사람들은 대규모로 손실을 내고 끝났으니까 우리가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가 좀 필요하다. 꼭 긍정적인 것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관련된 기사에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끌어간답니다. 배터리를. 수소트럭이 배터리를 뭐 하려고 끌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기차 만들겠다는 뜻이겠죠. 이 기사는 한국일보 기사고요. 유정훈 기자께서 11월 5일자로 올리셨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형태로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말씀드리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말씀드리는데 전고체 배터리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대상이지, 차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차기의 배터리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한경기사 같은 경우는 퀀텀스케이프 주가가 5분의 1 토막 나서 전고체 배터리 대장이다, 매수 찬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8월 26일 날에는 퀀텀스케이프 주가가 80% 떨어졌지만 아직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서로 다른 기사를 두 달 사이간으로 냈거든요. 이게 25달러고 이때가 20달러였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SES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인가요, 역자가? 하여튼 거기서 그 실제로 발표된 곧 전고체 배터리를 발표했는데, 이게 확실히 저기한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화될 수 있는지를 잘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거 한계분 글로벌마켓이고 김리안 기자께서 11월 4일자로 올린 기사입니다. 중국의 풍력발전 기업들이 미국, 유럽으로 진출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중소기업 중에 글로벌 탑에 있습니다. 그게 CS윈드예요. CS윈드가 어제 대규모로, 그저께죠, 대규모로 주가가 밑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급락했거든요.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이게 그 주요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4일이죠. 이 급락한 때가 11월 4일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기존에 이 CS윈드 쪽에서 발주를 받던 곳들은 주로 이제 그 유럽 쪽, 서구 유럽 쪽에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 단가가 확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중국 발전 기업들이 이미 규모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것도 전 세계 풍력 기업들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베스타드 윈드 시스템즈가 올해 초 15메가와트 용량에 달하는 터빈을 공급했는데, 이게 중국입니다. 명양진흥이 지난 8월에 16메가와트, 더 크죠. 터빈을 내놓고 1위 타이크를 금세 빼앗겼다. 대형 터빈은 연안 풍력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제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미국이나 유럽 터빈 기업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 반면 중국의 터빈 가격이 여전히 해외 기업보다 40%가량 저렴하다. 여기 보면 중국 시장에서는 터빈 제조 과정이 고도로 분열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나눠져 있다는 뜻이죠. 서로 다 분업화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또 한 차례 터빈 가격을 최저치로 낮출 수 있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는데, 이처럼 국내 시장이 치열한 가격 경쟁이 중국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내에선 치열하고 해외에 나가서 싼 가격에 해외 시장을 점유하겠다,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S윈드에 대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신 다음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현대차가 이제 바닥을 찍고 10월에 스물스물 바닥을 들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은 만들고 있고 전고점은 뚫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바닥을 형성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잠정적으로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기관하고 외국인 양쪽 다 어느 쪽도 매도세로 몰입하기보다는 매수세 쪽으로 붙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전에는 그런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그죠? 여기 기관이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외국인은 일정 부분만 지금 떠받치는 수준 정도로 움직였었는데 최근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여기까지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렇게 큰 느낌이 없었는데 최근 보면 매수 쪽이 더 숫자가 많아졌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도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어디선가 이제 그 자동차 주를 매수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외국의 금융투자기관에서 권고를 한 적이 있죠. 그 이후에 흐름의 방향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테슬라 얘기를 그래서 겸사하면서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트레이너 CEO가 90% 폭락할 거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조재일 특파원이고 2021년 11월 6일자인데 이 얘기는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 합당치하고 기대치가 지금 현재 테슬라한테 맞물려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최근 1조 2천억 달러를 넘었는데 1조 달러 정도가 1조 2천억 달러가 넘었는데 그 중에 이 1조 달러가 고평가됐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현재 1200달러 넘는데 주가가 88% 급락해서 15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저게 이제 그냥 쓸데없는 경고는 아니고 여기 밑에 보면 트레이너 CEO는 지금 주가 수준은 테슬라가 2030년에 3100만 대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데 IEA는 2003년에 전 세계가 적게는 2800만 대 많게는 최상위 시내로는 4700만 대 이 한 중간쯤 되면 한 3500만 대 한 중간쯤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 3100만 대를 전부 다 테슬라가 판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숫자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테슬라의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는 모건 스탠리조차도 테슬라가 2030년에 팔 수 있는 총 대가 800만 대예요. 근데 저거를 메꾸려면 3100만 대를 팔아야 된다는 거니까 8430 거의 4배를 더 팔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여기 보시면 모건 스탠리 이제 매수 의견을 내는 이쪽에서는 테슬라의 전통적인 완성차보다 업체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익률이 낮다 하더라도 800만 대를 팔아봐야 결과적으로 이제 300억 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영업이익률이 8.5%가량인 GM 수준에 맞먹게 될 거고 지금 현재 GM 시총이 1000억 달러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1조 2천억 달러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상당수 월가 분석가들이 다르게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블룸버그가 44개 기관 중 약 3분의 1 14개 기관의 애널리스트가 14개죠. 많은 숫자니까 대단히 숫자는 아니에요. 3분의 1이니까. 테슬라 시총이 1조를 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가 이미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매년 50%씩 생산과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기업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사실 반도체 조달이 제대로 다른 자동차 기업들한테는 잘 안 가고 있는데 전기차가 일반 화석 연료차보다 더 많은 반도체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적으로 반도체 하나 쪽에 그러니까 소수의 반도체가 전기차를 핸들링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고 그 반도체 물량 공급도 테슬라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른 기업이 차를 못 만들 때 테슬라가 더 많이 만들어서 팔았다는 아주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향후에 반도체에 대한 수급 여건,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수급 여건이 좀 바뀌면 과연 테슬라가 그런 패턴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성적인 수치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감으로 그냥 그렇게 갈 것이다, 50%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양축이 붙어서 현재 테슬라가 고평가가 되고 있다,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한쪽 날아간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꿈을 먹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테슬라의 퍼배수가 너무 높아요. 여기 보면 자동차 회사인데 300배거든요. 지금 380, 390 거의 400배 되죠. 이 퍼배수를 용인하는 게 맞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궤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들어가는 사람, 만약에 지금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를 올라가야 이게 더블을 먹을 수 있을까요? 혹은 50%를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블이나 50%가 지금 당장 먹는 거 아니고 장기적으로 얘가 쭉 들고 있다 하더라도 수년간 얘를 50%나 더블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예측은 제가 틀렸기 때문에 테슬라 되기 전에 밑으로 꺼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올라갔잖아요.
제가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참고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주요 뉴스는 여기 보면 김현석 기자께서 올리신 11월 6일자 기사입니다. 미국이 내년 1월이면 팬데믹이 종결되고 이것도 이제 화이자가 이제 그 치료약 이런 쪽으로 얘기를 발표를 했죠. 치료약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스콧 고들립 전 미국 식약품 FDA 국장께서 5일날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장 백신 접종 의무가 내년 1월 초에 발효되면 그때쯤이면 최소 미국 코로나가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 그러니까 이제 자체 토착병처럼 돼가지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형으로 바뀌어서, 그리고 화이자는 이날 개발한 알약 형태 코로나 치료제가 입원하고 사망 확률이 뚝 떨어진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계속 한두 번 백신을 맞고, 걸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복용하면 사망이나 입원의 확률이 뚝 떨어지니까 지금 우리 저거하고 비슷하죠. 그 독감 바이러스 뭐 그런 형태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선진국은 그렇게 됐는데, 이머징 국가들이 아직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쪽까지 해결하는 게 문제인데, 이제 선진국에서 싹쓸이 했던 백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개발도상국 쪽으로. 그래서 내년이면 팬데믹 부분이 이제 종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나 이런 쪽 혹은 내후년도 막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출구 전략 이후에 흔들리는 주식시장이 흔들린 이후에 경제 사이클은 또다시 잘 돌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잡다한 얘기로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